라이브 설전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성비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문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 동안 이 적폐청산, 남북 정상회담, 비핵화 정책과 같은 대북 정책, 그리고 최저임금 1만 원 목표 등의 노동개혁, 이 검찰개혁 등을 펼쳐왔습니다. 이 두 패널, 우리 문 대통령의 정책들 중에 긍정 혹은 또 부정, 이 평가하는 걸 각각 한 가지씩 한번 꼽아 보고 시작할게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일단 평가하는 것은 적폐청산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어떤 성과로 평가를 하고요. 아쉬운 점이 뭐냐면 노동정책 같은 경우는 저는 방향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방향은 틀렸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운영에 있어서 혼선과 어떤 속도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이거는 좀 아쉽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전 수석. 우선 전체적으로 C- 학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한 거는 별 생각이 나는 게 없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는 있으나 그래도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 이거는 뭐 일응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 규제 개혁 제대로 안 돼 갖고 요 근래 타다 사태 같은 거 생긴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못 챙기는 그런 이 행정 역량의 부족 이런 거는 좀 앞으로 많이 고쳐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상 C-는 C 플러스도 아니고 C-면 대단히 낙제점 근처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건데 민주당 대표 이해찬 대표 오늘 나라다운 나라,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이제 황교안 대표는 어제죠. 국민의 희망의 절방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됐는데 이런 이제 여야 간의 대표가 평가 이렇게 나왔고요. 조금 전에 이제 김평로가 얘기한 국정과제 1호로 적폐청산에 대한 긍정을 평가했지만 반론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구냐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얘기가 많이 달라지겠죠. 다만 어떤 적폐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정치적인 어떤 프레임 속에서 이거를 이제 바라보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거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부를 자임을 했고 어떤 촛불 혁명 과정에서 시민들이 어떤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그것들에 부응을 한 것이라고 일단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여기서 적폐라고 하는 것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국가 운영에 있어서 어떤 시스템 상에서 뭔가 왜곡을 시킬 수 있는 요인들, 특정히 누구를 처벌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폐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 이런 것으로 놓고 본다면 이건 한 번은 거쳤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냐. 저는 그런 점에서 정권은 5년이거든요. 정권은 5년이지만 국가는 영원해야 되고 국가 운영의 시스템은 바라야 되는 거죠. 바르게 서야 되는 것이죠. 저는 거쳐야 되는 진통이었고 그걸 문재인 정부가 뚜벅뚜벅 해왔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적폐청산을 제일 잘한 업적으로 꼽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나쁜 일로 꼽지 않았는데 적폐청산이라고 쓰고 정치 보복이라고 읽는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국민의 절반은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지난 2년 반 동안 국정 역량을 제일 중요한 때 낭비했다. 또 검찰 개혁의 골든타임도 놓쳤다. 왜? 검찰을 정권의 충견처럼 적폐청산한다고 2년 반 동안 해놓고 지금 와서 검찰 개혁하겠다 하니 그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더 큰 거는 국론을 분열시켰다. 그거로 인해서. 왜? 이제 통합할 것이 아니고 만약에 임기 초반부터 통합의 어젠다 그걸 갖고 계속 그걸 이어왔으면 물론
필요한 적폐청산하는 거 저 인정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과도했다. 그리고 100명 기소해서 130년 징역형을 살리는 이거는 적폐청산이 아니고 그러면요, 옥사예요, 만약 옥사. 만약에 저 지금 말씀하실 줄 예, 알았어요. 옥사. 만약에 지금 적폐청산이 전제가 첫 단추가 깨지지 않았으면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사법개혁, 검찰개혁이란 말은 성립이 됐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적폐청산의 그러니까 중요한 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사법농단 사건이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법부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어떤 그러니까 그 인권의 최후 보루이자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부분인데 사법 시스템에서 뭔가 왜곡 요인이 발생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건데 그것을 바로 잡고자 했다라는 점. 왜 이걸 평가를 안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적폐청산 과정에서 저는 국론이 분열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 어제 나온 여론조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5년 그러니까 임기 절반에서 가장 잘한 게 무엇이냐. 거기서 1등이 적폐청산으로 나왔다는 점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적폐청산 관련된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80%대 높은 지지율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근데 그 2018년 7월에 그 최저임금 이슈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국정 지지도가 60% 아래로 좀 하향 추세를 보였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에 대해서 이제 정책의 이제 반발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대기업에 이어서 그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52시간제 도입이 이제 2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속도 조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현실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최저임금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비유를 들어요. 라면의 비유는 라면론이라고 그러는데. 라면. 예. 예. 라면을 물이 언제 끓을 때 넣는지에서 라면의 맛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런 점에서 이 속도를 제대로 못 맞춘 것이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경기가 하강 국면일 때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릴 것이냐. 경기가 상승 국면일 때 올릴 것인가에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여파가 달라지는 부분인데 이걸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속도 조절을 못한 게 아쉽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하지만 여기는 이런 사정이 있었겠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선 공약이었고 임기 내 어떤가 2020년까지인가요? 임기 내였나요? 1만 원 이야기가 됐었으니까 거기서 어떤 공약을 지키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그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은 저는 맞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예를 들어서 내년에 최저임금이 8,590원이거든요. 월급으로 따지면 18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그 반문을 해보자고요. 지금 180만 원 받아가지고 얼마나 그러면 인간다운 삶을 어떤 최저의 수준으로 살 수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면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은 난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럼 속도는 뭐 내년에 예정대로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도 가는 거는 당연이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그러니까 주 52시간제가 어떤 그 국회에서 입법이 됐고, 근데 문제는 이것을 위반 사업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준비가 안 돼 있다 해갖고 지금 뭐 예외로 한다, 보류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속도의 문제죠. 물론 중소기업에서 1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 최저임금 문제는 저는 뭐 결론이 이미 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재론할 필요도 없고 최저임금을 올리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거는 미국의 그 1980년 레이건과 카터의 그 대선 그 이 토론에서 이미 승패가 나서 그 사실 그 10년 동안 레이건 집권 기간 동안 동결했어요. 그러니까 더 긴 얘기를 제가 안 하겠고 왜 레이건의 논리는 뭐였냐면 최저임금을 높이면 이 특히 취약한 계층들 해외 이민자 유색 멕시코 이런 사람들이 저 일자리 잃게 된다. 그러니까 임금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양극화 지수가 5.3 그러니까 2003년 지금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악으로 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일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지키는데 최저임금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사실은 지난 3년 가까이 50%가 오른 거예요. 왜냐? 주유수당을 강제 산입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런데 3년 동안 50% 임금을 올려줘가지고 버틸 수 있는 그 한계 기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렉시트라 그랬고 다 중소기업도 외국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현실을 외면하고 그냥 수치로만 밑에 그 임금을 올리면 소득이 늘어나니까 이것이 선순환이 될 거라고 하는 건 사실은 매우 아마추어 경제의 발상이에요.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 전반기 변곡점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사 문제라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뭐 좀 변화를 가해야 된다. 뭐 이대로 좋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인사 시스템을 이야기를 하면 인사 검증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졌는가 이 이야기로 귀착이 되는데요. 저는 여기서 한번 좀 이것도
여야를 떠나서 그다음에 역대 정부를 다 막론하고 한번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청와대가 그럼 두 팔 걷어붙이고 정말로 그러니까 세게 인사 검증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100%다 걸러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점에서 청와대 인사 시스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인사 검증을 제대로 안 했다라고 전제하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인사 검증에 갖고 있는 한계도 우리가 같이 고려하면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결론은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제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나 이 지금 인사 참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이를테면 뭐 그 청와대 대변인의 알박기 부동산 투자 같은 거 현직에 있으면서 이런 거는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다음에 지금 저 시중에 많은 분들이 조국 민정수석 같은 사람이 검증을 했으니까 자기 기준으로 보면은 다 용서가 되는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갔을 것이다 하는 게 일반 여론이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예. 그다음에 그 청문회 상황을 고치는 건 뭐 제도 개선하는 건 오케이. 그러나 적어도 그 앞에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전범이 있거든요. 200개 문항만 예. 철저히 그렇죠. 검증했어도 지금 같은 이런 인사 참사는 없었다. 그러니까 제대로 검증이 안 된 부분이 구멍이 훨씬 많았던 것을 인정해야 한다. 제가 그렇다면요, 말씀 그 인사제도에 대한 이제 개선했던 필요성도 이제 다소간에 이제 제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임기 후반기 문 대통령의 그 국정 기조의 어떤 변화 폭은 대폭, 뭐 중폭, 소폭, 아니면 뭐 현상 유지,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할까요? 그거는 총선 결과에 달렸다고 저는 결과에 생각합니다. 달려있고요. 왜냐하면 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방향은 이미 그 제시가 된 거지 않습니까? 뭐 100대 국정과제 이런 것도 취임을 하면서 제시를 한 것이고 이미 방향은 잡힌 거예요. 다만 그걸 얼마나 강도, 어느 강도를 가지고 어떤 속도로 할 것인가가 결국은 대통령의 지지 기반과 대통령의 어떤 그 국민 지지도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건데, 이것을 거쳐가는 과정이 내년 총선이겠죠. 총선 결과에 그건 달려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총선 전에 전면적인 그 개각과 국정운영 방향, 특히 경제 정책 운용에 관해서 그 패러다임 그 변화가 오지 않으면 총선에서도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40%가 지금 중요한 과제를 경제라고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나쁘면 그리고 지지율이 절대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빠른 시간 내에 좀 더 고민을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네. 저희가 그 두 번째 주제로 그 내일이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문 대통령 전반기 국정에 대해서 그 큰 흐름은 어땠는지, 또 주요 정책별로는, 핵심 정책별로는 어땠는지 이제 좀 뭐 평가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 관련해서 한마디로 정리해보는 시간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뭐 저 김영삼 대통령이 말씀하신 건데요. 하산길 조심해라. 올라갈 때 못 본 꽃, 내려갈 때 보인다. 그 식기처럼 내려갈 때 보지 말고 지금부터는 잘 챙겨서 조심조심 해야 된다. 내려갈 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중상 입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청와대 이제 수석 시절에도 이제 그 주변 인근 산을 뭐 등산을 많이 하셔서 뭐 하산길, 하산길이 중요한 건 맞아요. 하산길이 더 위험해요. 등산 좋아하기 때문에. 네. 등산 좋아하면 하산길 잘 예, 알잖아요. 예, 예. 예. 저는 쉬어야겠습니다. 저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뽑았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 추이를 보면 저력은 충분하고요. 예. 여기서 다시 심기일전하면서 국정을 다시 다 잡는다면 충분히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